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7장, 고전시가론 제7장 시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절구나 율시, 한시로 보면, 그 다음에 일본의 하이쿠, 그 다음에 서구의 소네트가 있죠. 14행의 주로 이제 연애시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하이쿠는 2행, 오치로라고 그러죠. 오치로쿠. 나타나는 이행의 이제 시를 주로 가리키고요. 이런 거하고도 이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시조라는 것은 344쪽에 이제 보면 시조라는 것은 1번 나오죠. 유흥 공간에서 불려진 노래다. 유흥 공간에서 불려지는 노래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3장 6구 이런 말 되게 많이 씁니다. 3장 6구, 45자 이렇게 쓰이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러면 초장이 있죠. 초장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중장이 뭡니까?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그다음에 중장이 있죠.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6구 45자가 되는데 이 구의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하면 종장 첫 구는 종장에서 첫 번째 구에 이제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첫 구가 세 자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그 9자로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종장 첫 구는 세 글자다 이게 아니라 이 종장 첫 구가 바로 이제 사람이가 아니라 원래는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까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3장 그 346쪽에 두 번째 줄 나오죠. 3장 12구 45자가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조라고 하는 것은요. 3장 6구가 아니고요. 347쪽으로 넘어가시면요. 347쪽 넘어가면 이 장르 명칭으로서의 시조라고 나오죠. 장르 명칭으로서의 시조. 이 시조라는 것은 이제 정해진 이름이 없었다. 여러 가지를 사용했다. 자, 5째 줄 나오죠. 시조가 노래라는 사실을 주목할 때는 가곡, 가요, 또 영언이라고도 하죠. 길 영자를 써가지고요. 그다음에 짧은 형식의 노래라고 할 때는 이제 장가에 대비되는 단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이 시조에 대한 어떤 명칭을 불렀다는 거고요. 348쪽에 3번 역사적 명칭으로서의 시조를 보면 그 바로 밑에 이렇게 나오죠. 저 밑줄 좀 치세요. 1760년대 초 신광수가 평양 지방을 유람해서 창작한 관서 악보죠. 신광수. 자, 여기에 이제 시조의 어떤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 한시가 나오는 거 보이죠? 초창문계 설태진이죠. 뭡니까? 처음에 노래를 부르는데 들어보니까 모두가 말하는 거다. 태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양귀비를 가리켜요. 그래서 지금 여한 마외진. 지금도 한과 같다. 이 같을 여자죠. 한과 같다. 마외라는 언덕의 티끌. 그러니까 마외라는 언덕에서 죽은 그녀를 하나는 것 같다. 일반 시조 배장단. 일반적으로 시조라는 것은 시조의 장단을 배열하는 것은 그다음 뭡니까? 레자, 장안, 이세춘.
장하는 서울이죠. 서울로부터 온 이세춘이다. 여기서 이제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원모로부터라는 풀함의 의미로 이해하시기 쉽겠죠. 서울로부터 온 이세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시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349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부터 보면 그래서 이 일찍이 이병기가 나오죠. 가람 이병기는 시조창이 영조 때 가격 이세춘에 의해서 새롭게 고안된 창조이며 그 노래 부를 창자에 음고를 조자죠. 시조란 말도 이때부터 사용됐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351쪽에 보면 351쪽에 세 번째 단락 정리한다면 그 다음 밑줄 좀 치세요. 시조라는 말의 기원은 18세기 중엽 중반 가곡창에 대비되는 새로운 창법으로서의 시조창이 출현하면서 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2쪽으로 이제 가면 시조의 일반적 성격과 문학적 위상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시조 부흥론자들의 시조관. 그 바로 두 줄 밑으로 가면 시조 부흥론이라고 나오죠. 시조 부흥론. 시조 부흥 운동은 당시에 이제 위세를 떨치고 있던 프로문학에 대한 프로문학파죠. 하기 위한 어떤 국민문학파의 대응 전략이죠. 대응 전략. 이 프로라는 것은 일종의 프롤레타리아를 가리킵니다.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이 국민문학파에서의 전통을 계승을 통한 한국적인 민족문학의 건설을 제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54쪽의 첫째 줄에 보면 우리 문학이 가장 조선적일 때라야 세계와 맞설 수 있다. 자, 이건 뭐겠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뭐 판소리라든가, 우리의 판소리,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되게 한국적이지만 이게 다 세계적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인구의 사람의 입에 회자, 날고기 해자, 운고기 자자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 오르는다는 거죠. 날고기와 구운 고기인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시조의 이 한국문학적 위상으로 이제 보면 이 시조는 이 서양의 특히 이제 이 마치오 바쇼, 특히 이제 일본의 마치오 바쇼라는 작가의 이제 그런 어떤 하이쿠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죠. 예를 들어서 이 마치오 바쇼가 이런 말 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구름이 잠시 달 구경하는 사람 쉴 틈을 주네. 이런 시도 있고요.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사람의 운명이요. 그 사이에 핀 벚꽃이런가 이런 또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상당히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56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시조의 3장 구성은 19치안가의 구조적 특성이다. 초장, 중장, 중장이죠. 시조는 초장, 중장, 중장. 19치안가도 보면 뭡니까? 서사, 분사, 결사가 있죠. 이것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무가에서 나오는 뭡니까? 청신, 오신, 통신. 신을 불러서 신과 즐겁게 지내다가 신을 보낸다는 거죠. 이런 3의 어떤 개념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356쪽이 두 번째 단락에 넷째 줄 산해각의 향가라고 나오죠.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8구체나 19치 향가가 주로 산해각의 향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조의 악곡과 향이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358쪽으로 가보면 이 가곡창과 시조창이 나오죠. 가곡창. 가곡창은 이제 이게 좀 더 길어지는 거죠. 5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음, 전주 이렇게 나오고요. 중여음, 그다음에 대여음, 후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노래를 안 하고 그냥 반주만 쭉 이어지는 거 이런 게 이제 대여음, 중여음, 대여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곡창이 좀 더 이런 시조창보다 느려서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또한 가곡창에는 노래 없이 악기의 반주 음악만으로 이루어지는 여음이 중요한 음악적 단위로 형상화되어 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여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363쪽으로 가서 363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서 그 다섯째 줄 보면 현재 전승되는 경제시조의 공목은 이 경제시조라는 것은 서울 경자죠. 서울 경자. 그 다음에 만들어질 제자. 서울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평시조, 중어리시조 해서 쭉 여러 형태의 시조들이 나옵니다. 자, 가곡창의 변화. 그래서 이제 가곡창도 점점점 이렇게 이제 길어지는데 364쪽에 네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시조창은 18세기 중반에 나타난 새로운 양식의 창법이기 때문에 시조창이 나타나기 이전에 18세기 전반까지는 가곡창밖에 없었다. 그래서 송순의 면왕 여기 보면 그 면왕 정단가가 있죠. 그다음에 이연보의 어부단가, 이왕의 도산 12곡, 이의 고산 곡가, 정철의 훈민가 뭐 이런 그 노래도 있고요. 윤선도 그다음에 윤선도는 어부사시사가 있겠죠. 항진이시죠. 이런 것들도 다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곡창에 기대어서 다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18세기 중반 이런 것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65쪽으로 이제 가보면요. 365쪽에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글자가 읽을 때는 이게 수를 나타낸 수도 되지만 빠르다, 자주 삭, 자주 뭐 빠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래서 이제 빠른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막 하는 거. 그래서 366쪽에 보면 도표 나오죠.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그래서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만대엽으로 가다가 이제 18세기까지 가면 중대엽이죠. 그리고 이제 삭대엽입니다. 그러니까 만대엽은 일종의 아다지오 같은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대엽은 모데라토, 삭대엽은 안단테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370쪽 보시면 넷째 줄 16, 17세기 시조를 창작하고 즐긴 사대부들의 향유 형태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그라미 치세요. 상당한 수준의 음악적 소양을 가지고 스스로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시조를 창작하고 즐기던 사대부 시인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둘째, 그 밑에 단락이 있죠. 집안의 아이들이나 제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즐기며 시조를 창작하는 사대부 시인이 있고요. 다음 단락 셋째, 상당한 음악적 수련을 쌓은 가비, 노래하는 노비죠. 기생을 집안에 두고 이들의 연창을 즐기는 사대부 향유자들이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걸 보시고요.
자, 375쪽으로 가보시면 375쪽입니다. 375쪽. 여기 보면 시조의 운율적 형식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조라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제 운율, 4개의 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376쪽으로 이제 가보면 이 몸이 죽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노래를 부를 때는 이 죽어가서가 4글자죠. 그러니까 이 몸이도 원래는 3글자인데 하나를 빼는 거죠. 하나를 좀 더 길게. 그래서 4로 맞춘다는 거죠. 무엇이 될 거하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는 3인데 될 거하니 4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길게 빼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77쪽에도 보면 초장에 한 달 30날에 이것도 30날에가 설흔날, 서러운 날이겠죠. 설흔날에 이게 4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 2인데 이걸 이제 4로 길게 빼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조는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시조 첫 번째 강의를 하고요. 자, 나머지는 두 번째 시조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